특별한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대형 이벤트를 앞둔 만큼 시장을 먼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미국 연준 내부에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핵심 위원들의 계속되는 연설 발표 일정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다각도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모건 스탠리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년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를 2번으로 축소 전망을 했고 앞으로 스탠스도 매파적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한 2달 정도를 보시면 모건 스탠리 전망이 10월 26일부터 미증시가 8에서 10% 빠진다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신뢰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아직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은 올리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매파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가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한 2회 정도로 좀 줄일 것이다. 이게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 체이스에서 하고 있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듯이 연방은행의 30일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로 내년 2회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도 2회가 좀 안 돼서 지금 1회 정도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은 이미 그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내년 말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6%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건 스탠리보다 좀 높은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23일 날 트럼프 측근 쪽에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문우신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우신도 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트위터에서 트럼프는 반박을 했죠. 그게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우신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이유는 결국 파월을 추천한 사람이 문우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피터 나바로하고 그다음에 윌버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배제가 됐는데 스티브 문우신 같은 경우는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온건파적인 미중 무역 협상까지 연결된다는 면에서는 좀 아직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타사 대비 더 적은 횟수를 제시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금리 내년에 2회 정도 인상될 것이다,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근거로 모기지론과 오토론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한번 풀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모건 스탠리 그 뉴스를 보면요,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외국 자본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익률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본이 이제 그럼 들어와서 어디로 갔느냐? 주택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주택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에 모기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주택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불안감을 야기했고요. 제가 지금 하나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자동차 오토론입니다. 이게 60일 이상 연체율에 대해서 나온 건데 우량한 지금 차트가 안 나오는데요. 예. 프라임 등급, 그러니까 우량한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체율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프라임이거든요. 서프라임이 지금 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때보다도 훨씬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또 약한 골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그 S&P 500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하이힐드 더블B 등급의 채권 금리인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거의 지금 디커플링하고 있거든요. 최근 10월 달부터 급하게 상승하면서 S&P 500도 상당히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동조화되면서 가게 되면 저 하이힐드 더블B 하이힐드 채권 그 금리가 2016년 지금 고점인
1월 달에 한 7%대 이상을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간다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게 더블 B니까 저 정도죠. 트리플 C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지금 우려로 나오고 있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다른 하나 또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다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100위권 이하의 은행에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는데 이미 금융위기 때 연체율보다는 훨씬 높이 올라가면서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저신용자들의 어떤 신용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절대적 액수에서는 좀 괜찮지만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누구의 책임이냐, 둘 다 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지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그냥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를 확인을 해보셨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11월 FOMC 연준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여러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위원들의 중요한 연설이 되기가 돼 있는데요. 두 이벤트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 기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준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대거 연준 의장과 부의장 그다음에 연준 총재들이 나서면서 한 6명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나서면서 지금 현재는 뭐 의사록까지 볼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록은 어차피 10월 달 걸 반영하기 때문에 네. 일단 12월 18일에서 19일 지금 연준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올해 4번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시장은 지금 올릴 거라는 반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다만 클라리다가 11월 16일 정도에 나와서 그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암실이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했던 암실에 대한 표현을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되게 앞으로 더 천천히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중간에 가다가 중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이번 주에 있는 FOMC 의장이나 부의장 그다음에 총재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그 16일 날 나온 그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미 연준 의장하고는 말이 맞춰진 게 아니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아니면 또 더 강해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좀 더 강화시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정책 금리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립 금리에 이미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 10월 달인가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뭐라 그랬냐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아직 멀었다. 근데 이제 중립금리가 다다랐다는 얘기는 이번에 한 번만 잘못 올리면 완전 긴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플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은 상당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스탠스로 유지만 해준다면 이 부분은 좀 시장에 그나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들의 말, 특히 정책 금리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쏟아낼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시장의 눈은 G20 정상회담에서 만날 미중 정상에게도 쏠려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한 해 지긋지긋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 합의될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가능성을 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3가지 정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말 그 이전에 했던 그 관세까지 다 철회하면서 대타협을 보면 이 부분은 뭐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좀 애매하지만 시한부로 합의하는 거죠. 뭐 이때까지는 좀 휴전을 하자. 뭐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좀 괜찮다는 부분 보고요. 가서 이제 트럼프가 또 시진핑하고 시비가 붙어서 매우 심각해진다면 이 부분들은 시장을 보나마나 폭락할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크게 지금 지적재산권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는 이렇게 한 번에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합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될 거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한 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들은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뭐 레고가 랩핑에 대해서 광저우 그 법원에서
그 합의 소송에서 승수를 인정해 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중국도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고 있다라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발 나가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또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2천억 달러 그 수입 품목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3번의 경우로 가서 앞으로 더욱 갈등이 심화된다면 2천억 달러 관세가 내년 1월부터 한 25%로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중국에만 타격이 아니라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한 타격이기 때문에 이건 다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미중 무역 갈등의 큰 문제는 그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제조 2025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중국의 다음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뭘 내줘야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쨌든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축소하는 스탠스로 중국이 좀 가준다면 굉장히 다행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지금 시장 개방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이거는 2017년, 2016년부터 꾸준히 중국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줘도 되거든요. 그럼 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적당한 합의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애매한 시한부 합의가 되면서 좀 휴전하는 모습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하락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8에서 뭐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위안화가 지금 6.94에서 지금 역외환율에서는 6.93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이머징의 환율은 하락하면서 이머징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FOMC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언질이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네.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좀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그 민주당이 하원을 잡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수사, 러시아 커넥션을 지금 더 깊게 수사한다 그랬는데, 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이라고 상원의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금 보니까 더 깊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페이스북하고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스의 어떤 관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이게 지금 영국에서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 소송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이게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트럼프 선거가 이런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때 또 뮬러 특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지금 증시를 본인의 지지율과 같이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증시를 올려야 되고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주택 가격, 결국 주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약간 완화적이지 않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대만 선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선거에서 민진당이 국민당한테 패배하면서 결국 민진당이 뒷배했던 미국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국민당이 결국 승리하면서 지금 대만이 결국 중국에 통일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국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는 그 어떤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할 여지가 많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우디의 어떤 그 도와주겠다는 뒷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에 대한 어떤 의문을 사우디 빈살만은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에는 굉장히 완화적으로 국제사회에 좀 협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점 유의하면서 이번 주에 이어질 대형 이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우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